이태준 기사,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선미경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님.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몇 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지요? 백미러로 비친 회장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5살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미경의 입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운전기사와 회장, 과연 그들도 몰랐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식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가을비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을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진그룹 본사 앞에 검은색 고급 차량이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이태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넥타이의 매듭이 살짝 삐뚤어져 있어 다시 고쳐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일지도 모릅니다. 이태준 씨.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여성은 선진그룹 회장의 개인 비서 유소연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73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준의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울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태준 씨군요. 선미경의 목소리는 나이보다 훨씬 젊고 단단했습니다. 백발이 감싸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생기 넘쳤습니다. 태준은 그 시선 앞에서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이력서를 보니 운전 경력이 상당하더군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택시기사로 7년, 대리운전으로 5년, 그리고 여러 회사의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미경은 창밖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가족은요? 태준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이에요. 미경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태준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항상 이 질문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6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눈에서 묘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들을 키우셨군요. 네. 쉽진 않았지만 준호가 워낙 착하고 똑똑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자라줬습니다. 태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 얘기만 하면 항상 그랬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좋아요. 지금부터 당신은 내 전속 운전기사입니다. 급여와 복지 혜택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제공될 겁니다. 성실히 일하시면 아드님 대학 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채용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기대와 안도감이 조심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본격적으로 미경의 운전기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그녀의 자택에서 픽업해 밤늦게까지 모셔야 했습니다. 73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미경은 하루 종일 회의와 약속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작은 드럼 소리 같았습니다. 태준은 선진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가 불편해
목을 조금 풀었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던 그때였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백미러에 비친 태준의 목덜미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반원형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태준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세빛 고아원이었어요. 미경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낯선 운전기사의 흉터에 이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몇 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록상으로는 5살이었다고 해요. 미경의 입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지만 태준은 그녀의 눈에 스친 충격과 슬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자신의 비서 소연을 긴급히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요. 특히 세빛 고아원 입소 시기와 정확한 나이 그리고 그 목덜미 흉터에 대해서. 소연은 20년간 미경을 모셔왔지만 이런 다급하고 감정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손이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미경의 눈에는 46년간의 기다림과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선진그룹 부회장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느릿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도연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새로운 전속 운전기사를 채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를 특별히 신경 쓰시는 듯합니다. 오늘 갑자기 그에 대한 배경 조사를 지시하셨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와인 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내가 모르는 건 하나도 있어선 안 돼. 빗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목덜미에 새겨진 작은 흉터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선진그룹 73층 회장실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태준은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어제 미경의 갑작스러운 호출은 그를 밤새 뒤척이게 만들었습니다. 가벼운 노크 후 태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이 아침 햇살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오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앉으세요, 태준 씨. 미경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당신의 목덜미에 있는 흉터에 대해 물었죠.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목덜미로 가져갔습니다. 그 작은 반원형 흉터는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이 없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건너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있나요? 5살 이전의 기억은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한 영상들이 물속에 잠긴 듯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저를 안아주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향기가 있었어요. 그 향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죠. 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사적이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병을 열자 방 안에 미묘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명품 향수의 향이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향기는 그의 가장 깊은 기억 속에 묻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기, 어디서 맡아본 것 같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준 씨, 제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갑자기 DNA 검사를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눈에서 읽은 간절함에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유소연을 불러 검사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진그룹과 제유한 종합병원에서 태주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단지 구강 내벽의 세포 샘플만 채취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미경은 왜 이런 검사를 원하는 걸까?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태주는 주차장에서 우연히 강도연을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태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도연은 그저 냉랭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태준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도연은 병원 6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의료원장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왜 이렇게 급하게 날 불렀나?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회장님, 방금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경 회장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도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 운전기사와 이모님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진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박 원장, 자네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잘 알지? 5년 전 그 의료사고, 내가 얼마나 자네를 도왔나?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고는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였고 도연이 증거를 은폐해준 덕분에 그는 의사 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종 보고서는 미경 회장님과 이태준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만들어. 내일 결과가 나오면 즉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작해.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선택권이 없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고 기록이 검찰에 넘어갈 거야. 진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진 가문이 오랜 가정부 오해숙은 미경의 집무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문득 그녀는 태준이 미경의 집무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숙은 태준의 눈매가 미경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46년 전 미경이 아이를 낳았다는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태준과 미경은 99.9% 확률로 모자 관계였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원본 결과를 보관한 뒤 새로운 가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짜 보고서에는 두 사람의 혈연 관계가 부정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다시 미경의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은 깊은 실망과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미경과 자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깊은 실망감에 그 역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를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일치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태준 씨의 목덜미 흉터, 고아원 입소 시기, 나이, 그리고 그 향수에 대한 반응까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6년간의 기다림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슬픔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선진그룹 본사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완벽하게 조작됐고 이제 누구도 그들이 모자지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미경 이모의 약에 문제가 생기도록 해야 해.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그녀는 망설임 끝에 태준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자신의 운전석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됐습니다.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메모에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선진그룹 보안팀장 임대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철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다. 태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철은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그보다 몇 살 위 형이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철 형? 대철은 주변을 살피며 태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들어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됐어. 실제로는 내가 미경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태준의 세계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대철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도연 부회장에게 큰 빚이 있어. 개인 사업 실패로 그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대가로 회사 내부 정보를 제공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 넌 내 동생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회장님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그냥 볼 수 없어. 대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충격 속에서도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미경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태준의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 원장이 원본 검사 결과를 보관하고 있어. 99.9% 확률로 너희는 모자 관계야. 도연이 그를 협박해서 가짜 보고서를 만들게 했어. 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수의 향기, 미경의 반응, 꿈에서 보던 여성의 모습.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아파트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처럼 흐릿하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대철이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정말 선미경의 아들이라고? 이제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태주는 잠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아들에게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덜미의 흉터, DNA 검사, 조작된 결과, 그리고 대철의 폭로까지. 준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빠가 선진그룹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그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준호는 경영학과 학생다운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선미경 회장님에 대한 과거 기록을 찾아볼게요. 태주는 아들의 냉정한 판단력에 새삼 놀랐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집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준호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46년 전 기사예요. 선미경 씨가 갑자기 해외로 떠났다가 1년 후에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은 임신과 출산을 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가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와 일치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선진그룹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배운 기업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지배구조와 주주 현황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강도연 부회장이 최근 5년간 계열사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해왔어요. 미경 회장님이 물러나면 이사회 투표로 즉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태주는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에는 분노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미경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려대 법대에 다니는 친구와 의대에서 법의학을 전공하는 다른 친구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대 친구에게는 상속법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의대 친구에게는 DNA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만약 할머니와의 혈연관계가 증명된다면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증명 과정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상속이라니, 그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 정체성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난 상속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 그저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연 부회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예요. 다음 날 태주는 평소처럼 미경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미경의 정기 검진 일정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태주는 미경의 주치의가 처방한 약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미경이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선진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도연과 박진우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회장님의 약에 이 성분을 조금씩 섞어 서서히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물질이야.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악화로 보이게 해야 해.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미경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은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신데.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어. 우리가 행동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대철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대철의 도움으로 태주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도연이 회사 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근처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두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중 하나가 도연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철은 보안팀장으로서 이 장치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환풍기 뒤쪽에 숨겨진 녹음기를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이 너무 편집증적이라 회사 곳곳에 이런 장치를 설치했어. 자기 말을 누가 듣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해하거든. 태준은 조심스럽게 녹음기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연이 미경을 해치려는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선명했고 도연과 진우의 대화를 완벽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해숙의 도움으로 미경의 비서 유소연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처음에 소연은 태준의 말을 의심했지만 녹음 내용을 듣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해요. 회장님을 보호해야 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장님을 지켜야 합니다. 태준, 대철, 소연은 미경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미경의 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연의 추가적인 음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철은 보안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고 소연은 미경의 음식과 약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준호의 의대 친구는 새로운 DNA 검사에 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공식 검사는 위험해. 도연 부회장이 또 손을 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독립적인 연구소를 통해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해야 해. 준호는 친구의 도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를 찾았고 새로운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태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태준의 과거를 파헤치며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전 직장들에 연락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태준이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잠시 정지된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태준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태준의 과거 기록을 언론에 흘려 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준은 점점 더 강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다른 한편으로는 미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매던 미로에서 마침내 출구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준호와 함께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서울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야.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니까. 태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46년 동안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과 미경, 그리고 준호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구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찾아준 독립연구소에서 진행한 DNA 검사 결과가 마침내 나온 것입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99.9999% 일치. 태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선미경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안도, 혼란, 슬픔, 그리고 이상한 기쁨까지. 46년간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묵직한 지지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께 알려야 해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미경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경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주는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모습이 미경과 닮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같은 눈매, 비슷한 자세, 그리고 목덜미의 흉터까지.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경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그녀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진 것이 태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 미경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 도연의 약물 조작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태준 씨?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미경의 시선이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46년간의 기다림과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태준의 눈가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너의 눈은 정말 너의 아버지를 닮았구나.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궁금증이 피어났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의 슬픔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979년 내가 27살 때였어. 회사 직원이었던 이상훈을 사랑했지만 선진가 어른들은 강하게 반대했어. 그는 평범한 직원이었고 나는 선진그룹 창업주의 딸이었으니.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상훈은 나를 설득했어. 아이를 낳은 후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내가 너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태준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의 존재가 순간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문의 압력과 당시 사회적 편견 속에서 내가 너를 5살까지 키웠지만 결국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그 후로 계속 너를 찾으려 했지만 미경의 눈물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안타까움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경과 태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분노와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시죠? 이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도연아, 이태준은 내 아들이란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함을 되찾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 검사에서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경은 태준에게서 받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박진우를 시켜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조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모, 이 사람은 분명 이모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태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상속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나타났지?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미경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경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약, 내 약. 태준은 서둘러 미경의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먼저 약병을 낚아채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은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그 약이 도연에 의해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시만요. 태준이 도연의 손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팽팽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왜? 이모가 지금 약이 필요하신데. 도연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미경의 예비약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대철, 소영과 함께 미경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연의 계획을 알아내고 난 후 미경의 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교대로 약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미경의 주치의에게 직접 받아온 약이었고 대철이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약을 드세요. 미경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태준의 진지한 표정에 그의 약을 받아먹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미경은 이 자리에서 태준을 자신의 아들로 공식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준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재벌 가문의 상속자라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걱정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진실이 밝혀졌을 뿐이니까요. 태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경의 건강은 지난 몇 주간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으며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태주는 물론 대철과 소연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연이 미경의 약을 완전히 조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상당 기간 도연의 계략에 노출되었던 미경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전날 밤 미경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주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결국 더 강한 손을 썼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주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경의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에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심장을 기증하겠습니다. 태준의 말에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증자와 수혜자의 조직 적합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으며 태준은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는 46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태준에게 조직 적합성 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직 적합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자 관계라면 적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검사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46년이라는 긴 시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무대 뒤편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미경의 심장 기증 적합성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의사는 이런 수준의 일치는 모자 관계에서도 흔치 않은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비록 병상에 누워 있지만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태준을 공식적으로 아들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태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연의 음모가 담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빠? 준호가 다가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 얼굴에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그의 인생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태준이 무대에 올랐을 때 회장실 긴급 전화가 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경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관계자와 기자들이 그를 주시했습니다. 저는 이태준입니다. 선미경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회장의 놀라움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46년 전 회장님은 저를 낳으셨지만 여러 사정으로 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최근에야 서로를 찾았습니다. 태주는 목덜미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전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건강을 해치려 했습니다. 태주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도연과 박진우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미경의 약에 유해 물질을 섞는 계획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뒷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도연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곧장 무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거짓말쟁이, 당신은 사기꾼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태준을 향해 달려들었고 둘은 무대 위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무대 옆 유리 장식이 무너졌고 태준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팔을 베었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도연을 제압했습니다. 태준은 상처를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준호의 팔에 기대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도연을 체포했습니다. 도연은 끝까지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것이었어. 선진그룹은 내 것이었다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고. 내가 반드시 선진그룹을 되찾아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고. 도연의 절규에는 평생의 집착과 아버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혈관은 다치지 않았지만 상당한 출혈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태준의 마음은 미경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준호가 의사와 통화를 마친 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안정되셨어요. 아빠가 많이 걱정하셨나 봐요.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신장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내일 수술 꼭 받아야 해. 태준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다 잘 될 거예요. 수술 전날 밤 태준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준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펜을 놓으며 태준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간, 아내와의 짧았던 행복, 준호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고단함, 그리고 이제 찾은 어머니와의 인연까지.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경의 병실을 잠시 들렀습니다. 73세의 노인은 창백하게 누워 있었지만 아들을 보자 눈에 광채가 돌았습니다. 태준아. 미경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6년의 이별 끝에 찾은 아들이 이제 그녀의 생명을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먼저 태준에게서 신장을 적출했습니다. 건강한 신장이 조심스럽게 미경의 몸으로 이식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작은 합병증이 있었지만 의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준호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치의가 나와 성공적인 수술 소식을 전했을 때 준호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분 모두 회복이 필요하시지만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직 적합성이 높아 거부 반응 위험이 낮습니다. 태준의 신장이 미경의 몸에서 잘 기능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회복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호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수술 기간 동안 가족 대변인 역할을 맡아 언론 대응을 조율했습니다. 준호는 경영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주요 주주들과 화상 미팅을 진행하며 회사의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선진그룹의 가치와 미래를 믿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회복하시면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준호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은 주가 하락을 최소화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3개월 후 태준과 미경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도연은 업무상 배임, 상해, 미수,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과거가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집착적인 기대에 시달려온 그는 사실 경영권보다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진우 원장은 증거를 제공하는 대신 감형을 받았고 대철도 비슷한 조건으로 협조했습니다. 미경은 태준에게 회사 일을 돕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태준은 망설였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로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태준은 회사 운전기사들과 현장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경영 철학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년 후 미경은 태준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그녀는 자문역으로 물러나고 태준은 선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태준의 첫 번째 사업은 선미경 장학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고아원 출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자랐던 세빛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이 어디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 태준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준호도 대학을 졸업하고 선진그룹에 입사해 디지털 혁신 담당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또래 직원들로 구성된 영 이노베이션 팀을 조직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고 이는 선진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미경, 태준, 준호. 세 세대의 시너지는 선진그룹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경의 결단력, 태준의 현장 감각, 준호의 혁신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세 사람은 미경의 별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덜미에 있는 반원형 흉터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상처의 상징이 아닌 그들을 다시 연결해준 운명의 표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서울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전기사에서 시작해 재벌 그룹 회장이 된 자신의 여정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차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운전대를 잡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태준의 새로운 신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